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청년층 고용 한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천 명 줄어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취업자도 21만 8천 명 줄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6%로 뛰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율은 물론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관세를 매긴다는 건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지자체 지역화폐 지원용 2조 원도 포함시켰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순금 한돈이 어느새 6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 펀드와 금 ETF 등 관련 투자 상품들도 일제히 고공행진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국제 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금을 사지 못한 분들 요즘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골드바가 동나고 금 ETF 순자산만 해도 1조 원을 훌쩍 넘겼죠. 도대체 금값은 천장이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값 오른다는 얘기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금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해서 은행에 가더라도 골드바를 살 수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석진 교수님 지금 네. 뭐 골드바는 지금 못 산다고 그러고요. 또 뭐 온누리 상품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글쎄요, 뭐 이거는 사재기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사재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금에 대한 열풍이 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열풍도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투자 철학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금이 강세를 보일 때는 네. 뭔가 상당히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때라는 거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질 때 예. 대체 투자로서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였죠. 네.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주식시장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지금 S&P도 한 1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왜 금에 대해서 이렇게 왜 사람들이 금만 열광을 이렇지? 할까? 예. 지금 미국 경기도 좋다고 하고 미국 증시도 좋은데 예. 그 얘기는 뭔가 투자에 대한 철학, 즉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 금의 비중을 높여서 리스크를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투자 철학의 변화도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다. 거죠. 사재기 현상의 투자 철학의 변화 그런 게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 특히 투자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좀 높다는데 한때 뭐 가상자산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 금에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예,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붙였던 건데 그게 예. 이제 결국은 KRX 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KRX 금을 제일 투자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KRX 금. 네, 근데 이제 ETF나 또는 선물이거나 이렇게 연동돼 있는 형태의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 KRX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글로 밀어주다 보니까 모든 뭐 유튜브든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밖에 쪽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결국 수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밖에보다 안에서 저희가 밖에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걸로 사야 되잖아요. 미국 거 사야 되고. 네, 미국에 있는 ETF를 사야 되는데 예. ETF를 사면은 세금이 22%가 부과가 되잖아요.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의 그 배당 소득세가 매기나요? 네, 그냥 매매 소득의 매매 소득 22%를 내야 아.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15% 비싸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예.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근데 어. 이제 만약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을 한다. 예.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 예.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을 만약에 샀을 경우에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원화로 금을 샀을 경우에 원화로 샀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도 해야 되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5% 정도 되더라고요. 15%는 우리 비싸요. 금값이 비싸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금값이 미국보다 15% 비싸지만 뭐 유럽 금값은 또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싸서 뭐 차익 거래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서양을 건너서 네. 지금 실물이 옮겨진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금값이라는 거는 지금 온스당 예. 즉 31.1g당 뭐 2,950달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 계산을 해보면 그 각 국가마다 환율이 붙기 때문에 그람당 가격이 국가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금 가격을 그 그람당으로 치면은 한 13만 원대가 돼야지 정상인 건데 예. 13만 원이 되는데. 한 16만 원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한 15% 20%가 프리미엄이 붙은 프리미엄이 거잖아요.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미국의 금 선물이나 예.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13만 원대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직접 골드 바던 어. 뭐 이런 것들을 금 현물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16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인 거죠. 이 얘기는 현물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즉 붙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 뭐 국가를 막론하고 예. 금을 직접 뭐 골드 바던 예. 뭐 코인이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들을 매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붙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음. 지금 말씀하셨던 유럽과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상들이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유사하게 예. 이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즉 쟁겨들려고 하는 사재기 하려고 하는 네. 이런 수요들이 더 급증하면서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사재기 지금 열풍, 투기, 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현상인데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막 공급이 조금 더 되면 좋겠는데 금 공급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겁니까? 왜냐하면 조폐공사도 골드바를 지금 못 파는 게 골드바를 만들 금이 없는 거잖아요. 뭐 자기들도 금을 사서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저희가 뭐 비트코인 채굴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또 금 채굴을 얘기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채굴되는 양들은 일정량이 나오고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큰 데가 광산 자체도 중국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중국 네, 광산이? 그래서 네. 예,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은 금을 계속 더 사들이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를. 중국 뭐 중앙은행도 금을 네, 계속 중앙은행이 산다고 계속 더 그러고. 사들이고 있고 거기에 가장 시초를 일으켰던 게 결국은 우러 전쟁인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달러를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이게 이제 원래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제 논리였는데 처음 올라가기 네, 시작할 때 논리는데 그 논리였는데 지금 올라가는 논리는 그 논리는 벌써 2년이나 지난 논리잖아요. 예. 그걸로 계속 올렸고 중국도 계속적으로 더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관세일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관세를 붙이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는 관세 붙인 것만큼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샀는데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하나도 안 변해도 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는. 네. 그러면은 기존에 현물을 사가지고 있던 사람이 25% 올라간 가격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관세가 계속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성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25냐, 예. 15냐, 10이냐 뭐 이런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커머디티들 그러니까 굴이나 나머지 모든 상품들에도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금에 오르는 논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고를 계속하니까요. 금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증권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증권 시장은 의외로 견조하단 말이죠. 네. 근데 금은 왜 이렇게 관세 전쟁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민감하게 더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들이 이 심리 자체가 불안해서 금을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불안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관세의 영향이 일종의 금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같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예.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입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그렇죠. 국가들의 수입 기업들이 예.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또 사야 되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99%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관세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네. 벌써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런 소비자들의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은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예. 인플레이션 해치로서 금은 뭐 역사적으로 검증돼 있는 그렇죠. 물가 상승분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게 되는 게 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가 모든 국가에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건 무역량의 감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거든요.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죠. 관세 이전에는 네. 올해 성장률 한 2.0% 보다가 지금 한 1.6%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글로벌리 놓고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의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경기 둔화의 방어 자산, 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 경기 침체가 발생하던 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금은 둘 다 불리할 게 없다. 아. 이런 식의 인식이 그러네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네. 있는 거죠. 인플레가 되면 금은 또 인플레 어떤 해지 방어 차원에서 좋고 경기가 또 나빠져도 네. 경기 안 좋아져도 또 괜찮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시초가 좀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직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자 네. 협상을 시작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금값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것도? 예,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반영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를 들면 ETF를 매수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ETF들이나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다 선물로 돼 있지 현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할 때는 금 현물로 갖다 줘야지 차익 거래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선물을 매도했으면 금을 매수해야 될 차익 거래인데 그러면 금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차익 거래의 영향들도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그냥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금융자산으로서의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많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현물로 매수를 하는 중앙은행들도 늘어났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예. 그런 상태니까 현물 금을 가져갔을 때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서 너무 쏠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오르는 것만 보면 좀 끝없이 오를 것 같은데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인상률이 한 10% 정도. 네, 맞습니다. 예. 예. 지난해가 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 한번 추세를 좀 본다면 연초 대비로면 한 10% 정도 올랐고요. 10% 올랐고. 1년간으로 보면 한 45% 정도 올랐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속도로 보면은 안전자산이 맞나? 안전자산이 1년 이렇게 동안에 오를 수가 있나? 45% 정도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예. 달러 강세, 원화 약세까지 이 금값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 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에 지금 금값이 2배가 오른 셈이에요. 아, 미국 실제 국제 금 가격은 45% 올랐지만 45% 올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금 투자가 일석이조, 원 플러스 원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예. 거의 2배 정도를 번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금에 미칠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금이 이렇게까지? 예. 나에게 많은 이익을 예. 주나라는 생각들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 이런 열풍들이 더 불러일으키면서 예. 오버슈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예. 긍정적인 요인,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향후 원달러가 뭐 1,300원, 1,200원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뭐 금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금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네.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네. 예, 이런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상황들이 네.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아, 그래요? 뭐 지금 그런 사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물론 금은 계속 보험 예.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큰 수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말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말 금 수익률이 냉정하게 비교하면 정말 좋은가?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S&P가 더 좋고요. S&P 500이 나-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훨씬 더 좋고. 나스닥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한 안으로- 8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쫙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갑자기 핫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금이 안 오르는 오랫동안 정체된 기간도 꽤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주가 지수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급락을 할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간, 특히 미국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 이제 깨고 올라오는 상태다. 네. 그리고 그 깨고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제 우러 전쟁 때가 우크라이나 제일 전쟁.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달러를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반대편에서는 예. 그거에 있었을 때 금을 능가할 만한 자산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이 더 강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비난받는 곳이 한국은행이에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그만 사고 뭐해? 그동안 10년 동안 금을 늘리지 않았다는데 뭔가 한국은행이 철저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금 투자를 더 늘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석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한국은행의 이런 판단 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언론 때문이에요. 왜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을 살 때입니다. 10년 전에 예, 한 2013년 뭐 그때까지 이제 금을 샀던 때였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한 104톤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한 2, 3년째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네. 금을 샀는데 네. 언론에서 금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싸게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1,800달러까지 올랐다가 네. 좀 좀 떨어지면서 떨어졌군요. 예,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1,0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아. 그 와중에 그 마지막 금 살 때가 한 1,500달러, 1,600달러대 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금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어. 한국은행 왜 이렇게 금을 비싸게 샀느냐. 도대체 뭐 했느냐 너희들. 그렇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비싸게 샀느냐. 예, 근데 당시에 제가 또 한국은행을 또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이 외환 보유고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금을 가져갈지 달러를 가져갈지 뭐 유로를 가져갈지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 금을 돈 벌려고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서 늘리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중앙은행 아무것도 못한다. 예. 라는 식으로 그때 방어 논리로서 좀- 제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반대로 금을 왜 안 샀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를 달러 그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달러 자산, 달러 네. 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뭐 기관채나 네. 뭐 주식도 일부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게 제가 볼 합리적이지 때는 않다. 또 향후에 또 금값 떨어지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10여 년 동안 금을 한국은행이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한국은행 다만-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늘리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런 쪽에서 지금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네. 혹시 우리 강 대표께서는 한국은행을 좀 뭐 옹호하거나 이해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어느 쪽에 좀 서 계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제화된 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에서 예전에 이제 커머디티를 취급을 못할 때도 금만 취급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은 통화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한국은행은 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돈이 나가죠. 보관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보관 비용. 예, 보관 비용 내야 되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뭐 몇 프로가 올랐다, 2배가 올랐다 얘기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뭐 트레저리를 샀건 S&P를 샀건 뭘 샀건 한국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상승분만큼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금을 안 사고 다른 걸 샀으면 그게 금보다 못 올라갔냐, 올라갔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예. 실제로 무조건 금이 지금 오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논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당장 현금으로 하는 게 쉽지 우리나라가 않다. 예를 들어 IMF를 맞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유동성이 마르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미국 트레저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팔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미국한테 주고 빌려서 다시 돈을 더 빌려올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레포라는 거래 형태로 빌려올 수도 있고 이래 돈을 어떻게 하던 우리나라가 뭔가 외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금은 전혀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런 의사결정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 늘리지 않았다고 한국은행 너무 비판하지 맙시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자, 이 금값 지금 뭐 3,000달러 돌파 금방 할 것 같은데 혹시 투자은행들 무슨 컨센서스 전망치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합리적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3년도 말에 예.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S&P 500을 전망했을 때 대부분 다 4,000에서 5,000, 5,500 정도 예상했거든요. 한 명도 6,000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6,000 갔죠. 마찬가지로 지금 금도 대부분 전망기관들이 뭐 올해 중반이나 올해 말 정도에 한 3,000달러 갈 3,000달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50달러잖아요. 2,950달러. 금방 3,000달러 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이런 연간 전망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게 그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예.
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시 또 10만 달러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그 안정기를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금도 이 3,000달러는 일종의 저항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달러가 넘어가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요.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서로 공방이 벌어지면서 3,00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아마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금값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네. 지금 갑자기 연초 들어가지고 3,000달러 갔으니까 예. 연말에는 4,000달러 가겠지. 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금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금을 사지 못한 분들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석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생각한 분들 사는 방법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골드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물 금을 사느냐 금 관련 투자 상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KRX 가느냐 어떤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뭐 거래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식으로 거래하는 게 제일 쉽겠죠. 자기 주식 계좌에서 ETF 샀다 팔았다는 게 제일 쉽겠죠. ETF 샀다 금 파는 ETF. 거예요? 네, 제일 쉬운 그 다음에 금 계좌라는 이제 현물 금 KRX 금이라는 계좌는 또 다른 계좌예요. 그래서 증권 계좌가 아니에요. 그 증권사 중에 몇 군데 이제 그 KRX 금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트고 HTS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미국에 있는 거를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금이 제일 22%라는 이제 캐피탈 게인을 내야 되니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것보다는 양쪽 중에서 골라서 살 텐데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되겠죠. 빠. 네, 빠, 근데 골드 빠는 빠. 지금 못 사죠. 이제 지금 일단은 뭐 다 못 사지만 동났기 때문에 뭐 동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4월 달 뭐 이렇게 되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선물 콘텐고라는 부분들 고평가가 돼 있어요. 예. 이미 밖에보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컸다면 해외에서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금 상품들은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1,200원, 1,300원 가면은 금값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내가 산 금 상품만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값으로만. 그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수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 배분 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이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리밸런싱들을 하거든요.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재조정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금을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10%나 15%이 정도씩은 이제 대체 자산으로 포지션을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40%씩 올라버리면 네. 비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3개월마다 비중을 조절할 때는 매도를 무조건 하거든요. 비중을 줄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다 매수하겠다는 사람만 보이니까 계속 올라갈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품들에서 매도가 나오면 지금은 선물이 콘텐고라고 비싸 고평가돼 있으니까 선물이 고평가돼 있지만 얘가 저평가가 되면 반대로 현물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 거래가 거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을 잘 보셔야 되고 그거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지금 펀더멘탈한 부분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네. 양극화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달러를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를 하면 달러를 다시 이제 사주겠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사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안 사는 대신에 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선 네. 뭐 달러 들어오면 뭘 사놔야 뭘 그렇죠. 바꿔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을 사는 거고. 금을 사놓고 있는 거거든요. 트레저리 대신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매수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환율이랑 그다음에 프리미엄, 김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화로 돼 있는 상품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금만 얘기했는데 뭐 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덩달아서 오르고 또 이 철강에 대한 관세 얘기, 알루미늄 관세 얘기 나오면서 구리, 뭐 산업용 금속도 오른다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막 뛰는 거예요? 금처럼? 은은 뭐 금이 형님이면 은은 동생이지 않습니까? 동생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르면 은값은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높아요. 지금 1년 동안 금값이 45% 올랐잖아요. 네. 은가격도 43% 정도 올랐습니다. 똑같이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이죠. 예. 다만 은가격은
금 가격 외에도 약간의 그 산업금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은이 산업용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금도 좋고 산업금속도 오르면은 은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은이 상당히 좋은 이유도 예. 금도 오르고 산업금속, 구리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아마 연초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구리일 겁니다. 구리가 더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예. 미리 사재기하려고 하는, 미리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광석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올라가는 것과 이 구리, 철광석이 올라가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금은 뭐 관세 때문 직접적인 관세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관세 이후의 결과들, 영향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는 거고 이 구리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관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네. 수입이라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그 원인은 약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은이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좀 산업 오를 경기에 때도 따라서 또 그렇죠. 확 바뀐다 사이클이 있기 이거지, 때문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네요. 산업 경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오르는 금값 동향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사는 사람들만 있는데 또 파는 매매 차익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단기적인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라는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서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부과 시점 미 상무부가 무역 장벽 보고서를 낼 4월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상호 관세를 피할 당근을 내놓아야 할 텐데 과연 묘책이 있을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예고했던 대로 지금 상호 관세 매기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보편 관세도 있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여러 가지 관세가 있는데 우선 상호 관세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냥 뭐 간단한 논리인데요. 상호 평등한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 예. 근데 사실 우리하고 이제 미국 간의 관세율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거의 무관세가 90% 이상이고. 우리 FTA 맺어 예, 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예. 신흥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들 국가로 가는 거는 관세율이 되게 좀 높고 그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가는 건 관세율이 되게 낮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국제사회 질서가 오로지 경제적인 그런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신흥국들이 중국과 미국과 약간 좀 소원해지고 중국과 붙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개도국이나 신흥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호혜적인. 예. 그래서 관세를 조금 그런데 요번에 얘기한 건 그것도 다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예. 하겠다. 네가 그 매긴 얘기입니다. 만큼 나도 매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이제 상호 관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비관세 조치 등을 조금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관세 장벽은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서 비관세 장벽이라 하면 예. 예를 들어 뭐 검역 규제, 뭔가 그 나라의 환경 규제라든가 뭐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사회적인 규제들, 예. 뭐 노동 규제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비관세 장벽은 예.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예. 그 나라의 세금, 그 나라의 세금, 국가 예.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세 같은 경우는 각 국가마다 막 틀리거든요. 네. 그 나라의 세금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환율도 언급을 했어요. 환율까지. 요걸 뒤쪽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 규제라니 환경 규제 외에도 그 나라의 세금 얘기를 했는데 세금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콕 집었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 지금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상품이 그쪽으로 가면은 부가세를 물게 되니까 손해를 본다. 미국으로 오는 거는 뭐 부가세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니냐? 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이게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잘 아실 텐데 우리 10% 붙잖아요. 우리는 10%죠. 일종의 소비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네. VAT, Value Added Tax라는 건 없는데 예. 다만 이제 얘네도 소비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좀 틀리고 뭐 이렇긴 한데 예. 대략 10%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주는 아예 0% 있는 경우도 있고. 오. 자, 그런데 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미국보다 높은 거죠. 예. 10%니까. 예. 네. 그리고 유럽 쪽은 거의 20%입니다. 아, 20%라고요? 예. 그 말은 미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가격이 20% 20%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비관세 장벽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10%는 안 되지만 10%라 가정하고 예. 유럽이 20%라고 하면 관세율 10% 포인트를 일단 더 높이고,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산 특히 자동차 같은 게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으로 건너갈 때 훨씬 더 관세율이 높거든요. 예. 거기다 더 얹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팔릴 때는 그런 동일한 관세율을 그러니까 총합의 개념인 거죠. 이제 그걸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막무가내 전술이죠. 예. 막무가내 전술. 지금 부가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가세라는 게 국가마다 이 재원 조달의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 지금 20%나 된다 그러면 관세 그만큼의 관세로 유럽 품에 대해서 그런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관세를 10% 포인트만큼 더 올리겠다는 거죠. 예, 기존에 또 올릴 부분이 있고. 보통 부가세는 이렇게 수출하고 나면 자국 기업들은 환급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네.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기니까. 예. 그럼 우리도 똑같네요. 지금 부가세 10%. 그렇습니다. 한 미국 지금 평균을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한 5에서 6% 소비세가 그 정도로 추정이 되면 우리가 10%니까 네. 많이 잡으면 5%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관세 부과의 원칙이 상호 관세라는 게 원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무대뽀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무조건 어떻게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노림수가 뭡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올해부터는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헌법을 뜯어 고쳐서 뭐 4년 더 하겠다고는 한번 더 하지만 하겠다. 현실적으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4년 남은 상황에서 네. 뭔가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게 성과가 나야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할 텐데 뭐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성과가 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예. 트럼프가 뭐 경제 정책만 얘기해도 감세 정책을 얘기했지만 예. 그 감세는 이제 주로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세인데 그게 이제 감세 때문에 기업들이 좀 이익이 생기고 또 고용을 더하고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 트럼프 임기 말쯤 가야 뭐 될까 말까 그 이러거든요. 효과가 나오려면 네. 근데 관세 정책은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죠. 관세를 매긴다 이런 정책만으로도 우리 그 미국 국민들 생각하기에 우리 미국산 자동차 네.
해외 더 잘 팔리게끔 트럼프가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이 트럼프 지난 1기 때부터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보면 예.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에서는 누군가 영웅이 필요한데 그 영웅이 다시 돌아와서 미국 국민을 구원하는 구세주,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은 네. 단기간에 시각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관세 정책인 거죠. 네, 미국 기업을 구하고 외국 기업도 다 미국에 와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미국 국민들을 구한다는 뭐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다.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한국은 지금 자유무역 협정 FTA가 맺어졌으니까 서로 관세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상호 관세하면 서로 관세가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상호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거를 좀 문제 삼아서 관세를 더 매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아주 그냥 대략적인 것만 발표를 해서 예. 그 국가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세율만 놓고 보면 예. 상호 관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거든요. 거의 98%, 96% 이상이 다 무관세고. 무관세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일부 품목은 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미국산 소고기가 0%가 되거든요. 네. 이제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니까 그게 좀 땡겨질 수는 있는 거고. 아, 그걸 예. 좀 먼저 예. 무관세로. 그러면 타겟은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이제 비관세 장벽인 거죠. 아까 비관세 말씀드렸던 소비세율이 우리가 좀 높고 부가가치세가 좀 높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우리가 규제가 조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좀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건데 예. 구글 맵이 우리나라에서 정교하지가 않아요. 구글 맵이.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쪽의 맵은 상당히 우리가 좋은데 그 데이터를 사실 구글에는 안 준 거죠. 그런 측면, 네. 뭐 그런 것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일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환율. 환율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2022년 1월 기준, 지금부터 정확히 3년 전하고 지금의 예. 위안화 달러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예. 중국 위안화가 한 15% 절하가 됐거든요. 15% 싸졌다. 예. 위안화가.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15%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3년 동안에. 그거를 이 트럼프가 분명히 오늘 환율을 언급했는데 그 15% 가격 경쟁이 싸진 거를 커버를 하려면 관세율은 일단 15%가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기간에 얼마였냐면 18%입니다. 오, 원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가면 예. 그 용어로는 환율 조작국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고 미국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건데. 달러가 비싸져서. 그건 다 필요 없고 결과가 이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논리를 적용하면 하면 다 18%씩 올려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오른 만큼. 그렇죠. 네. 이게 유로도 한 9%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 상호 관세라는 용어를 쓰는 게 상호 평균한 관세가 아니고 상호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관세율. 이 개념인 겁니다. 수지를 서로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관세율. 근데 뭐 환율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4월 초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 뚜껑을 사실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 관세의 개념, 관세율이 똑같은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그럼 전통적인 용어의 뭐 상호관세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있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게 상호관세가 발동이 된 뭐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좀 드문 거죠. 2018년에 EU하고 미국하고 그 좀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매겼는데 네. 우리나라, 호주, 일본은 협상을 해서 빠져나갔는데 네. 유럽은 강대강으로 해서 아직도 그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2018년쯤에 예. 법을 하나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뭐냐면 이제 예.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법 (RTAA). 예. 상호주의에 따른 관세법. 예, 그게 이제 만들어져서 EU하고 좀 상당히 좀 그랬던 적이 있고 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공황 때 미국이 이제 스무통원리법이라서 관세를 확 높였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미국, 세계 경제가 다 폭삭 망했는데 이제
그 서로 이제 피를 흘리니까 피를 보니까 아 우리 이제 좀 관세를 똑같이 하고 낮추고 그때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을 좀 했었던 적이 그때는 상호 있었습니다. 관세를 서로 낮추는 쪽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올리는 쪽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활동을 하는 예.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4월 1일 미 상무부가 각국의 교역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라든지 장벽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그 보고서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를 한 후에 자, 어떤 분야 문제가 있다고 할 텐데 산업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가장 많이 나게 되는 게 지금 자동차 쪽입니까? 자동차입니다. 그럼 그 사실은. 부분이 예. 조금 좀 걱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확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뭐 유럽 쪽 자동차도 비슷할 것 같고요. 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25% 저번에 품목 관세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 인상에 목을 맸냐는 걸 설명을 드릴 때 예. 미국 국민들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예.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체감적으로 물가가 확 뛰는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금액도 크고. 자동차 관세를 매기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는 25%가 확 그대로 올라가 올라가 버리니까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좀 각을 재고 있다. 이걸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뭐 대규모의 관세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예. 그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예.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예.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기보다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규제들,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예. 규제들. 뭐 환경 규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주요 뭐 이런 그 배출가스 규제도 뭐 갑자기 뭐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런 쪽에 좀 마이너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 보고 시정을 요구해라. 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가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워낙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원 의장은 또 이게 언론과 얘기하면서 뭐 자동차나 의약품은 또 뭐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증시에서도 자동차는 빠질 거다 안 빠질 거다 그런 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관세 자동차도 매긴다 이렇게 얘기한 매긴다고 거죠. 얘기를 했죠. 예,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분명히 반도체. 언급했죠. 예, 반도체는 특히 뭐 대만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의 1%도 안 갑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최근에 뭐 나온 이슈는 사실 보조금 오늘 이제 보조금? 로이터 통신에 나왔었는데 네. 그 보조금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바꾸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될 뿐이지 관세하고 우리 반도체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여튼 이제 상호 관세가 4월에 발동이 되면 한 2달 정도, 2달은 안 됩니다만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사이에 우리가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이나 뭐 업계 어떻게 조금 대응할 방법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정부 차원의 대응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IMF 통계 기준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예. 200개국 통상장관이 다 덤벼들면 예. 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기업 차원에서 예. 우리 기업 차원에서 또 미국에 관련된 또 미국 내 협회나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서로 의견 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미국 거기 주한 상공회의소나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뭐 관련된 기관에 전달하면 네. 뭐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큰 틀에서 좀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다. 우리가 뭐 꼭 경제적인 측면만 가까운 게 아니고 네. 뭐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히 가깝다. 이런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품목별로는 미국의 협단체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면 저는 무난하게 왜냐하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상호 호혜적인 예.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업계를 통해서나 단체 또는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뭔가 합의를 찾아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시장 고맙습니다. 네, 살다 금 품절 사태까지 보게 됩니다. 금은 예금처럼 이자도 없고 주식처럼 배당도 안 주는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투자 광풍입니다. 금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증시 수익률을 압도하진 않습니다. 금값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84% 올랐는데 같은 기간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는 360%나 올랐죠.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2년으로 좁혀봐도 금은 44%, S&P 500은 53% 올랐습니다. 투자 대상은 다양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